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자, 제가 몇 번째인가요? 지치셨습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번째인가요? 네 번째요? 그럼 아직 괜찮은데요. 자, 우리 국어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저부터 소개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현재 대성마임에게서 수능 인간 강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1, 2 전문으로 아이들하고 수능 호흡을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아이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은 올해부터는 이제 개정 교과서에 대해서 내신도 출판사별로 모두 다 론칭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현재 우리 대치동에서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휘문, 중동, 영동 이렇게 세 개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대성에 수업 출강하고 있고요. 제가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수능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내신에서도 아마 아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영동이나 중동이나 휘문이나 만약에 오시게 되면 저를 거의 100% 모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내신하고 수능하고를 모두 다 가져가고 있는 강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부모님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제 이번 여름방학부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만 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누가 안내하는 대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남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한 시기에 어떤 순서에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주요하게 말씀드릴 건요, 어떤 순서로 아이들을 학습을 시켜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영역은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한 가지씩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부모님들이 내신 국어하고 수능 국어 하면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요건 제가 수능 수업도 하고 있고 내신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보시면 내신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내신은요 범위가 있고 수능은 범위가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자, 내신은 암기 베이스다. 암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수능은 종합적 사고력, 그러니까 암기가 아닌 무언가 생각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보통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요, 낯선 지문 이해, 그거 조금 등한시해도 되지. 수능에서는 낯선 지문만 나올 거야. 그리고 자, 내신에서는요, 타임어택 수학만큼은 필요 없어. 아이들이 천천히 잘 풀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수능에서는 타임어택 분명히 중요하지.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 풀려보니까 못 풀던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요, 이것이요, 오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실제 우리 휘문중동 영동 시험지를 이번 중간고사 때 치른 시험지를 조금 보여드릴 거거든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요, 모두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왜 그런지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길라잡이를 해보겠습니다. 변별력 있는 내신하고요,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으려면 사실은 우리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 수업하고 수능 수업하고요, 결이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잡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진정한 국어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어휘예요. 우리 국어 어휘 등한시 하는데요, 제가요, 엊그저께도 아이 클리닉 하면서 고2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1등급이에요. 고2의 1등급은 4% 안에 드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요, 테스트를 보고 하는데 저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폄훼가 뭐예요?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녀석이 야, 너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막 지가 얘기해요. 그러더니 선생님, 상투적은 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출제자하고요, 문제를 푸는 아이들 간의 간극이 굉장히 넓어요. 고등학교 딱 올라오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요, 선지에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어휘를 다 알 것 같으시죠?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공부해도요, 선지를 읽지 못해서 못 풉니다. 그래서 어휘는요, 적어도 2학년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플러스 알파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문법이요. 자, 문법은요, 우리 고1 내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사실은요, 40%에서 50%, 많게는요, 100% 문법만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은요, 근데 다행히도 끝이 있는 국어의 영역이에요. 다른 과목은 끝이 없거든요.
근데 문법만큼은 정확해요. 이과 계열의 과목 같다고요. 그러면 국어에서 안정감을 가지려면 문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 1학년 내신에서 너무 중요하다고요. 매 고4마다 문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문법은 마무리 해놓고 가야 된다. 근데 한 번만 들어서 돼요? 한 번만 공부해서 우리 아이들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끝이 있는 영역이다. 여러 차례 계속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요, 제가 실제로 내신을 해보면요, 내신 대비 기간이 6주거든요. 6 플러스 1 한 번 직보예요. 근데 이미 아이들이 딱 들어올 때 수준이 달라요. 돼 있는 애와 안 돼 있는 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걸 극복해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학하기 전에 적어도 문법은 완벽히 끝내놓고 가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펜 있으신가요? 별표 치세요. 별표 치세요. 우리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 자, 문학 이외의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비문학이요? 라고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능 영역에서 어디가 제일 어려워요? 질문입니다. 수능 영역에서 어디가 제일 어려워요? 비문학이요. 그죠? 오답률 12 안에 항상 비문학이 7, 8문제가 들어가고 나머지 2, 3문제가 문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비문학이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비문학이 비단 국어의 영역 중에 비문학하는 독서에만 유효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선지도 비문학이고요. 그리고 보기 상자에 들어가는 글들도 비문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지 못하면 시험 범위 내의 문학 작품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선지에 있는 내용, 보기 상자에 있는 내용을 분석을 못해서 못 풀어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발문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기를 참고하여 위 작품의 기억이라는 시어를 적절하게 이해한 것은, 다시요, 보기를 참고하여 문학 작품에 있는 기억이라는 시어의 의미를 적절히 이해한 것은 이라고 하면 절반은 보기 상자고 절반은 기억이라는 시어의 의미가 진술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기 상자의 내용을 모르면, 읽지 못하면 못 푼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비문학을 지금 현재는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비문학에 대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문학을 푸는 수단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수단만 된다면요, 어려운 영역인 진짜 비문학인 독서도 잘 읽어낼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수준, 우리 아이들의 딱 맞는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이 지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이들하고 비문학을 시작할 거고요. 비문학에서는 아이들이 구조별로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보 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계속 점검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추론 능력.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통화량, 그리고 시장 금리, 물가 상승률, 그리고 환율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 알더라도 이것들의 유기적 관계를 알아가는 것은 생각하는 사고력이에요. 결국 문제에선 그걸 묻는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보를 잘 처리해 놨어요. 아, 이거 나열로 이렇게 정보 잘 됐네, 인과로 이렇게 정보 처리가 됐네. 하지만 정작 문제에서는요, 이 정보 처리를 단편적으로 묻는 문제는 세트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내용 일치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내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요, 수능에서도 3점짜리가 고난도 추론 능력이고요,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문학하고 비문학의 개념을 잘 숙지해야 된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사실은 서두에서 말씀드릴 걸 거의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문학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시, 소설, 수필, 극이라고 하는 갈래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갈래 개념들 명확하게 다 했나요? 이 반응은 무엇이죠? 여태까지 문학 계속 했는데요. 다 했나요? 자신 있나요? 제가요, 2학년 아이들조차도 내신할 때요, 표현법들을 물어요. 그리고 수능에도요,
우리 사고력만 요구할 것 같지만 선택지에서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풀어서 선지에 넣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요, 시, 소설, 수필, 극 이번에 아예 갈래 개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체계를 잡아서 문제를 정확하게,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자, 비문학에서의 개념 숙지라는 것은요, 일단 첫 번째 구조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키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재별로 학습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시장 통화량이 어떻게 되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고, 환율과의 연관성은 무엇이고, 그렇게 되면 경상수지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조금 먼 얘기 같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조 파악하면서 그 제재를 등한시하게 되면 3학년쯤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요, 고2 수업에서는요, 선수능반이라고 해서요, 고3 아이들처럼 고3 아이들처럼 고3 제재를 가지고 1년 내내 수능만 하는 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아이들 데리고 수능 치르거든요. 똑같이 30주 진행합니다. 고3 수업하고 똑같은 주차수로.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수능 딱 치르면요, 100점이요 솔찬히 나와요. 근데 수특을 보지 않고 100점을 맞았다는 건 실제 3학년 애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찬찬히 잘 쌓아 올라가야 돼요. 글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개념도 조금 들어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시험 때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내신 때요, 이 아이가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지금 그걸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태라서요. 얼마 전에 중간고사 결과가 나와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이 아이는 잘 나오겠다 했는데 결국 점수가 안 나오는 지점은 어디냐면, 지금 우리 중3 때 쌓아야 했던 것들을 잘 안 쌓은 경우가 안 나와요. 문학 개념 때문에 한 문제, 두 문제 틀려버리면 등급이 하나씩, 두 개씩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요, 수업 시간에는 6번 수업하는데 그 많은 시험 범위 안에서 개념을 하나하나 다 잡아줄 수가 없다고요. 고2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지금 딱 잡아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채우셔야 한다.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서입니다. 순서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어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간 계속하는 거다. 자, 그리고 문법은요, 이번 겨울까지 끝내셔야 합니다. 제가요, 이번에 고2 문법 특강을 또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때 안 한 아이들은요, 학년 올라가서도 계속해요. 고3 때도 문법을 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그 아이들이요, 보세요. 고2에서 제 문법 특강을 듣고 있는 아이들은 1학년 내신이 안 나온 애들이에요. 1학년의 절반이 문법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부작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법은 완벽히 끝내야 된다. 자, 그리고 비문학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고난도 추론 능력까지 갖추면 이제 문학을 공부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학의 선지도 읽을 수 있게 되고요. 보기상자도 읽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계지문의 분석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서는요, 어휘는 상시하는 거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문학을 하는 순서가 가장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중3 아이들의 가장 큰 니즈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압니다. 엄마, 아빠, 다른 건 됐어. 비문학도 괜찮아. 소설도 좀 읽겠어. 현대시는 도통 모르겠어. 그죠? 현대시의 니즈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요, 시험 범위에 1학년 교과서에 현대시 몇 편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2개 들었습니다. 2개 들었습니다. 그 작품 달달달달 못 외우는 거 말도 안 되죠. 아무도 안 틀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문학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문학 작품이 등급을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막 달달달달 외우게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외적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근간이 뭐냐?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딱 10개월 뒤면요,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게 돼요. 미안. 딱 10개월 뒤면, 쌍둥이구나. 잘생겼네. 여기요.
죄송합니다. 딱 10개월 뒤면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요, 어떤 문제들로 치를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드린 자료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노란 종이로 비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빠르게 훑으면서요,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휘문 문제 먼저 한번 보세요. 휘문 문제 보세요. 휘문 문제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자, 긴 보기와 다중 보기 활용해 까다로운 조건까지 제시하는 고난도 서술형입니다. 휘문은요, 서술형이에요. 보세요. 보기 상자 보이죠? 그 다음에 밑에 조건 보이죠? 제가 PPT로 띄우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그냥 요걸로 나눠드렸거든요. 자, 오른쪽에 서답형 2번 보세요. 다중보기입니다. 보기 상자 2개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은요, 학교에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걸 스스로 읽어낼 수 있어야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볼게요. 서답형 3번 보시면 자, 얘 문법입니다. 문법도 보기 상자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시험지 절반이라고요. 한 면에. 그리고 자, 두 번째 보세요. 문학, 문법 모두 긴 보기 상자를 활용하여서 복합적 사고 그리고 적용 능력을 요구한다. 이게요, 실제로 짧은 지문 같지만 제가 편집을 해놔서 그렇지 굉장히 긴 지문이에요. 반단이라고요. 그죠? 굉장히 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3번 문제 보세요. 한 문제 푸는데 이만큼씩 읽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문학작품 하나를 공부한다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정말 극상위 애들이 이맘때 뭘 하나 보면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해요. 하나는 문법이에요. 이건 안정감이에요. 디폴트 값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문학을 합니다. 문학은 수월해지거든요. 오답률 10위 안에 문학이 못 들어온다고요. 수능에서도요. 문학은 수월해집니다. 실제. 그리고 그 뒤에도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 4줄 이상의 긴 선택지.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읽어도요, 못 알아먹을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게 긴 선지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보세요. 문학 외부 연계 작품. 그러니까 시험 범위 외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 작품들이 나온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내신에서 제가 아까 저는 경력에는 쓰지 않았지만 제가 학교에 10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사고에 있었고요, 강남에. 그래서 지금 학원 나온 지 제가 10년 차입니다. 이제 11년 차네요. 이제 11년 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1, 2, 3 담임을 모두 했고요. 3학년 담임도 3년 정도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의 선지 길이가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난도인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이런 문제 풀고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보기에서 뭔 말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거기다가 시간 압박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휘문 스타일입니다. 휘문은요, 서술형에서 감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서술형 연습을 꼼꼼히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중동입니다. 중동 보시면 자, 중동의 첫 번째 보세요. 문학 시험 범위 외에 문학 수업 외적인 문학 개념이 출제된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예요. 예를 들어서 시하고 소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개념 문제에는 수필이나 극도 넣어요. 오답선지로. 그러니까 안 하고 온 애들은 틀리라는 거죠. 맞나요? 결이 다르죠. 휘문하고 지금 딱 보셔도 개념 문제가 뚝뚝뚝 보입니까? 서술형도 보시면 개념을 쓰게 되어 있어요. 스타일이 다르죠. 문제 길이도 굉장히 짧죠. 그리고 뒷장도 한번 넘겨보세요. 그런데요, 이걸로 애들이 변별이 안 돼요. 중동은요, 우직합니다. 50분 안에 문제를 41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변별력을 갖추는 방법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보기 상자 있죠. 형태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 수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변별력을 확보해요. 뒷장 넘겨보실래요? 영동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대치동에서 제일 국어가 어려운 학교가 영동입니다. 아, 익히 들으셨습니까? 지금 보세요. 얘네는요, 교과서를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부교재가 2권입니다. 작년까지는 3권이었는데요. 2권입니다. 그래서 문학
비문학, 문법까지 그냥 쭉 다 합니다. 부교재로요. 그러니까 작품 수가요. 다른 학교에 보통 한 2.5배에서 3배, 많을 때는 진짜 많을 때는요. 13배까지 나왔어요. 60작품.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문제도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문학 외부 연계 작품 보입니까? 얘네는요. 그냥 다중보기 상자가 거의 디폴트 값이에요. 위에가 줄글이면 밑에는 작품. 만약에 줄글만 주죠? 줄글만 주면 지금 14번 문제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길어요. 실제 비문학 지문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내지 못하면 결국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문법 같은 경우에요. 그냥 1년 내내 누적입니다. 얘네는요. 1학년 기말고사 때 수능 시험 범위 문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이들한테요. 몰아붙이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맨 처음에 저도 엄청 욕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죽겠어서. 이거를 어디를 나갈지도 모르니까 매주 조사해가지고 매주 자료를 만들어서 하루 전날 겨우겨우 밤새서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어요. 한 주에 막 20작품씩 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엄청 욕했습니다. 근데 많은 걸 한다고 욕하지 않았고요. 순서가요. 학습 순서에 맞지 않아요. 시대별로도 맞지 않고 주제의식도 맞지 않고. 근데 이게요. 몇 년 딱 쌓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조정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수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이요. 굉장히 높아진 학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영동이 몇 년 전만 해도 조금 떨어진다 했었는데 지금 아이들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지금 보세요. 정상적으로 우리 중학교 때 봤듯이 문학 작품 하나 주고 거기 밑에 그냥 발문 있고 선지 5개 있고 이런 문제는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 그냥 다 맞춰야 돼요. 결국 관건은 보기 상자, 줄글 잘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드린 거고요. 이제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정확히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온라인에서도요, 저는 아이들하고 함께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요, 제 별명이 국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아이들하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길이 정확하다라는 걸 계속 제시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순서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시즌 1에서요, 현대문법 완벽히 끝낼 겁니다. 그런데요,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문법도요, 학습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전 순서를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의문부터 학습하면요, 의문은요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의문부터 학습하면요 의문은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아이가 집에 왔어요. 근데 엄마가 안 보여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부엌에 있어 1번, 부엌에 있어 2번. 다시요. 부엌에 있어 1번, 부엌에 있어 2번. 몇 번이죠? 약간 발음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요. 몇 번이죠? 2번인가요? 1번이죠. 부엌에입니다. 엄마 부엌에 있어 그러면 아이가 그러죠. 엄마 화났어? 왜냐면요. 애라는 녀석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키읔이요. 연음으로 올라붙어야 돼요. 다시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는요. 앞에 있는 종성에 있는 키읔이 올라붙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수업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형식 형태소는요. 의문에 없어요. 일반적인 참고서들 그 뒤에 있다고요. 형태소 개념은요. 단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은요. 무조건 품사부터 하는 겁니다. 품사, 형태소 하고 문장 하고 의문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의문을 먼저 하죠. 그렇게 되면 의문은 헛방이에요.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런 말도 나오고요. 합성어나 파생어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문법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을 계속 가져가서요. 이때 구조 독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기상자 읽을 수 있는 능력치 다 갖출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법은 우리 1학년 2학기 때 메인으로 자리 잡거든요. 이 고전문법은요. 제가 나중에 내신 설명할 때는 또 말씀드릴 텐데 아이들이요. 중간에 쥐지 치는 애들이 굉장히 아이고 쥐지가 포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에 포기를 하면요. 이때는 평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암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때 끝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문법하고 고전문법까지 다 할 겁니다. 그냥.
그리고 요때부터는 이제 문학을 들어갑니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시에서 개념 다 잡을 거고요. 그리고 작품 읽는 훈련 시킬 거고요. 아마 아이들이요 딱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엄마 나 오늘 개념 안정적으로 좀 잘 배운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매주 새로울 겁니다. 와 시를 이렇게 보는 거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참고서에 있는 것은요 사실은요 그거는 시를 감상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줄글 읽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외부 작품으로 어차피 나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여태까지 계속 잘 써가지고 공부했어요. 누가 줄글로 설명해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산문인 설명문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못 읽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안정적으로 딱 때 작품은 수능식으로 볼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 그리고 현대산문, 고전산문까지 이렇게 갈 거고요. 자, 우리 앞 시즌에서 문법을 했기 때문에 비문학을 했기 때문에 뒤쪽에서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매주 누적과제로 비문학하고 문법 계속 나갈 겁니다. 우리 시즌 끝날 때까지요. 그리고요. 자, 이 과제들은요. 제가 저는 쉬운 제재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실제로요. 고1 같은 경우에요. 고1 모의고사는요. 고3 모의고사나 수능하고요. 그 난도의 괴리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1학년 때 내가 좀 했다 싶지만 2학년 올라가면 이거 뭐야? 2학년에서 3학년 우와 이래버려요. 그래서 저는 쉬운 제재로 공부하는 건 이미 의미가 없고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제가 재작년부터 고3 제재를 1학년 아이들한테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꼭 봐야 되는 EBS를 잘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너무 얕봤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난도를 더 높여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EBS 3학년 걸 풀릴 거고요. 과제로요. 그리고 문법은요. 우리 대치에 있는 내신 기출 문제들 아마 다 풀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능 기출까지요. 이렇게까지 하면 안정감 있게 문법이 쌓아질 거예요. 이렇게 시즌 진행됩니다. 뒤쪽에는요. 우리 시간이 네, 뒤쪽에는요.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시즌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반응이나 부모님들의 반응도 적어놨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조금 적어놨으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즌별로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문법 여기 중요합니다. 품사부터 나가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헛시간 보내는 거라고요. 의문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헛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 구조독해부터 가고요. 그 다음에 제재학습할 거다라는 거고요. 자, 고전 문법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현대시. 자, 우리 저 한 가지만 현대시에서요. 제가 이거 문학에서 이 말씀은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문학은 감상할까요? 분석할까요? 분석하는 거예요. 평가원에서는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요. 우리한테 문학 작품을 감상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얘는 예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만약에 감상하라고 할 거면 만약에 이별의 정한시를 줬다? 그럼 울어야죠. 그러면 다 맞춰야죠. 그죠? 자연에 대한 예찬시를 줬다 그러면 자연이 좋아? 이렇게 돼야죠. 아니라고요.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력을 키우셔야 보기 상자에 있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시 수업할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개념이요. 자, 우리 시도 소설도 제가 진짜 이건 약속드릴게요. 제가 교재를 쓰면서요. 개념 하나도 안 빠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개념 있다고 하면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뭐라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제가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고전시가에서는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갈래별 특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쌓아야 되는 것. 이제 수능식으로 가게 되면 정형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요, 갈래별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학교에서 다 하시지 않지만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가요의 특성은 뭔가, 향가의 특성은 뭔가, 고려가요 가사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아이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 다 쌓고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필수 작품들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먼저 쭉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고전산문으로 요 소설류를 나눠서 할 겁니다. 고전소설은요. 이렇게 사회풍자소설, 애정가정, 그리고 군담,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까지 얘네가요. 정형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요. 영웅의 서사구조는요. 고전소설은 그냥 다 똑같아요. 주인공 이름만 달라요. 주인공 이름만 달라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요거 서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최척인지 박태본지 이름만 달라졌어요. 몇 살 때 되면 고통받고 산으로 가고 다 똑같아요. 산에 가면 도사님 만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형성을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요. 자, 이게 전체 틀입니다. 일단 교재 라인업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제가 한 1, 2분만 딱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가요. 이렇게 나갈 겁니다. 매주 실전 모의고사 나갈 거고요. 요거는 우리 이전에 1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이 치렀던 모의고사고요. 그중에서 괜찮은 모의고사만 소팅을 해서 아이들을 풀릴 겁니다. 그래서 성적표 정오까지 다 나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쌓이면 어느 영역이 부족하다는 게 딱 드러나요. 그래서 아이들 방학 중에 우리 상담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휘 매주 50개 학습할 겁니다. 한자어, 사자성어, 속담, 관용 표현까지. 요게요. 사실은 조금 적다 싶으실 수 있지만 50개를요. 30주를 간다고요. 그리고 질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어휘교재 쓰면서요. 수능에 출제된 어휘만을 다 뽑았어요. 그냥 여기저기 있는 어중이 떠중이 어휘 아니고요. 그래서 요 어휘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조 10작품. 얘는요. 제가 매주 10작품씩 촬영해서 아이들 보내줄 겁니다. 맨 처음에요. 시조는 못 읽거든요. 근데 이 시조는요. 너무 중요해요. 내신에 1번에서 5번 선지로 단골로 나오는 게 시조예요. 왜냐하면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안에 표현법이나 사상이나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시조는요. 우리 아이들 300편 다 보고 가면 1학년 내신에서 시조 나왔을 때 모를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두 가지는요. 수업 시작하면 무조건 테스트 치르고 시작합니다. 어휘 20문제, 시조 10문제. 얘는요. 우리 80점 컷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남아서 재시험 치러서 100점 맞을 때까지 보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주 과제 비문학 연결어 과제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 적용, 문법 적용 이렇게까지 해서 매주 데일리 과제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하면 요거 보고요. 수업 끝날 때 우리 당일 확인 테스트 보고요. 20문제로 보통 보고요. 얘는 커트라인이 80점입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주중에 와서 저랑 클리닉하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푸는 무조건 1시간씩 남을 겁니다. 제가요, 수업은 3시간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시간 끝나면 그냥 1시간씩 무조건 다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4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4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클리닉 자료를 매주 만들 거고요. 아이들이 그날 수업 듣고 나면 그 수업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날 완벽히 어느 정도 끝내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요런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클리닉 선생님이나 또 우리 졸업생 중에 저희 제자들이 같이 들어와서 조교로 모두 다 질문 받을 거고요. 실제 우리 예비고일은 제가 서울대 의예과 친구들로 다 세팅을 했거든요. 제 제자들 중에서 그 친구들 다 들어와서 이렇게 그룹 지어서 클리닉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성적표 이렇게 나갈 거다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는 오답을 해와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답은요. 예시예요. 이런 식으로 선지마다 왜 맞고 왜 틀렸는지 다 연결하고 적어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과제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과제를 아예 안 한 거예요. 문제 푼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수업 중에 우리 조교쌤들이 다 첨삭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거의 다 제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뼈 아프게 때립니다. 너 베꼈지. 오답 잘 못했어. 다시 해. 이걸 굉장히 뼈 아프게 때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피드백 굉장히 상세히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책 이렇게 되고요. 시조 10분 영상 보내드리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요 비문학 연결 같은 경우에 초반부에는요. 제가 이렇게 줄 겁니다. 아이들 구조 파악할 수 있게 접속 표현들을 뚫었고요. 요 모두 다 EBS 제재들이고요. 자, 요 접속 표현들을 채우면서 문장 간 관계 파악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뒤에는 이렇게 전체 풀 세트를 줄 겁니다. 그래서 문제까지 푸는 훈련까지 이렇게 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문항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풀 세트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정답지 나간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피드백 드리고요. 저는 오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채널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보통 소통 많이 하고요. 저 개인 실장님이 또 상담 전화 계속 드릴 거고요. 요때요. 이렇게 아이고야. 이게 안 되는군요. 자, 우리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여기 곳곳에 누르실 수 있거든요. 눌러보시면 뭐 성적조에 누르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테스트가 몇 점인지, 우리 클래스의 최고점이 몇 점인지, 평균은 몇 점인지, 모의고사 등급, 그리고 과제 성취도 이런 것들이 여기로 다 나갈 겁니다. 여기로 다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주차별 안내도 다 드릴 거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요, 보통 주차별 안내는 제가 굉장히 고심해서 쓰거든요. 거의 장문의 편지처럼 드리는데 그건 아무도 안 읽으세요. 우리 아이의 점수가 몇 점인가. 이것만 보시는데 점수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 내용 공유하셔서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구실 때는 같이 저랑 갈궈주시고요. 네, 풀어줄 때는 또 저랑 같이 풀어주셔야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갈구고 있는데 부모님이 풀어주시면요, 안 돼요. 그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꼭 클리닉 와야 돼 그랬는데 야 가지마 해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